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봉정민입니다. 1년 전 오늘 밤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던 국민들 앞에 갑자기 등장한 대통령,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들이닥친 군복 입은 군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였다지만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문에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였다고요. 정치로 풀어야지 병력을 끌고 와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엄 1년이 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회 앞에선 시민 대행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네, 저는 지금 국회대로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인파들 보이시죠? 비상계엄 1년을 되돌아보는 시민대행진에 참석하려는 인파들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사전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약 600m를 행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온종일 계엄 해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국회 잔디광장에는 계엄 해제 과정이 담긴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다크투어도 진행됐는데요.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과 본회의장을 둘러보는 일종의 시민 체험 행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설사로 등장해 직접 월담했던 담장에 서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저기가 비상계엄이 시작된 문입니다. 한번 잘 보시죠. 밤 9시부터는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장치를 되새기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계엄을 막아내고 극복한 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통합을 해야 하지만 그게 봉합은 아니라며 암은 제거해야 한다. 확실한 계엄 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막아낸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국민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냈다며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화두는 정의로운 통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제1 역할이 국민 통합이지만 통합을 악용해선 안 된다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조금만 더 도와주시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다만 야당의 예산안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어제 예산안이 합의됐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답답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신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작전 의혹 등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스페인 기자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종북몰이가 걱정돼 말을 못하고 있다고 이어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연일 유화책을 펼쳐온 이재명 정부가 사과까지 거론하며 메시지 수위를 한층 높인 겁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할 뜻도 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그중에 하나겠죠.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 연이은 유화 손짓에도 현재 북한의 호응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종북몰이 걱정을 하는 것이 참담하다며 안보를 정쟁의 장단에 얹겠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조금 전 국회 연결 때 화면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 1년을 맞아 사과 대신 올린 글이 논란입니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인데요. 계엄을 정당화하는 거냐,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또 다른 계몽령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계엄 1년 메시지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계엄의 책임을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으로 돌린 겁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이어 당대표로서 책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닷새전과 판박이 사과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계엄을 미화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당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또 다른 계몽령을 선언했다고 했고 한 재선 의원은 채널A에 충격이고 화가 난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사과는 민주당의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종일 따로 또 같이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그 대통령이 계엄하는 걸 막질 못했다고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07명 전 의원들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시간 뒤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당내 의원 25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죄 메시지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년 전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던 곳에 다시 섰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친윤 핵심이었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하루 종일 당 안팎에선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방식은 달라도 이유는 하나.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1년 전 그날 밤은 혼돈이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된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군 투입 그리고 해제까지
긴박하게 흐른 6시간, 그리고 그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까지 김민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속속 모여드는 국무위원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부족한 국무위원 숫자를 뜻하는 손가락 4개를 펴보입니다.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진 직후 접견실을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길로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군은 선관위로 출동해 전산실을 접수했고 여의도 국회 밖에는 경찰 기동대 2,000명이 깔렸습니다. 국회 운동장에 내려앉은 군용 헬기에선 무장한 계엄군이 쏟아져 나와 창문을 깨고 본관으로 진입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접근하는 계엄군과 소화기를 뿌리며 막아서는 국회 관계자들. 국회 출입이 봉쇄되자 일부 의원들은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밖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윤 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3분 뒤 국무회의는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을 충격과 혼돈으로 몰아넣었던 계엄의 밤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대체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여전히 핵심 동기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 호소용이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되고 있습니다. 남은 의문들은 이기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경고와 대국민 호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를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계엄 준비를 사전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금세 배치되는 증언과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사코 부인해왔던 정치인 체포 지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그 시도한 겁니까? 계엄날 국회에 경찰을 배치한 이유가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용이었다는 주장은 공개적으로 반박당했습니다. 몰담하고 이런 사람 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 계엄 전모 파악이라는 퍼즐 맞추기는 진행형이지만 스스로를 파국으로 몰고 간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과 예산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의혹 등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져 정권을 옥죄어오자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그 이후는 어땠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구자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헌법재판소의 일침에도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은 거침없었습니다. 더 센 특검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야당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야당은 어떨까?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 좀 허전하군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대화와 타협은커녕 마주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표들 입에선 저주와 증오의 단어가 난무했습니다. 무책임한 재정 폭주입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협치를 이야기하며 야당 대표와 만났지만 단 한 번뿐. 당시 합의한 민생협의체는 아직 요원합니다. 헌재가 정치권에 당부한 가치, 존중, 관용, 대화, 협치. 1년 후인 지금 빛은 더 바래졌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를 지킨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맨몸으로 군경 앞에 선 사람들, 그날의 목소리를 임종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계엄군이 탄 SUV를 에워싼 시민들. 출입을 막는 경찰은 밀어내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몸으로 막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입니다. 가면 절대 안 된다. 가도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라.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올 때. 총을 든 계엄군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곁을 지킨 다른 시민과 함께하는 힘을 믿었습니다. 군인이 그 총을 들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총을 쐈을 때 나라가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는 눈이 많으면은 쉽게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 헬스클럽에서 운동에다가 왔다고 이렇게 반바지 입고 맨살에 수리바짝 끌고 애기 엄마 같은 분도 있었고 다 그런 마음에 나왔을 것 같아요. 계엄군이 섣불리 본회의장 진입을 하지 못한 건 국회 안팎에서 저항한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회의장을 사수합시다. 방송으로 계엄 해제를 확인한 뒤에도 동이 틀 때까지 국회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고는 하는데 정말 끝난 건가? 혹시나 또 상황이 새로이 반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길었던 계엄의 밤, 국회는 맨손으로 군경에 맞선 시민들이 지켜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늘 김건희 여사의 재판도 이제 선고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조금 전 특검이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면서요.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유준 기자, 오늘 구형 수위가 관심이었는데 상당한 중형이 구형됐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은 끝났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3개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현안 청탁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공범들이 법대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김 여사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고도 했는데요. 혐의별로 최고형을 선택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김 여사도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법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온 김 여사는 긴장한 탓인지 마스크 위아래를 바꿔 쓴 모습이었는데요. 김 여사는 자신의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면서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주가 조작은 알지 못했고 무상 여론조사 요구나 공천 개입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담당 판사는 내란 특검팀이 주장한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럼 무슨 이유를 들었는지 먼저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나는 겁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게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할 목적인지 분명치 않다고 본 겁니다. 추 의원의 경력과 수사기관 출석 상황을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특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검은 반발했습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고 사안도 중하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시켰지만 추 의원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에는 실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사법부를 맹폭했습니다.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요. 반면 추 의원과 같이 밤을 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를 지켜세웠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게 다시 확인됐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라며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영장 기각 소식에 구치소 앞으로 가 추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일제히 사법부를 치켜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내란몰이에 법원이 준엄한 제동을 걸었다며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이 맹폭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함께 오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초청한 건데 이 마침 계엄 1년에 여권의 사법개혁 압박이 몰아치는 다소 껄끄러운 상황,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까요? 뼈있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합니다. 계엄 1년을 맞아 이 대통령 초청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오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6개월 만에 보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또 의미가 각별한 것 같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여권 공격엔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엔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속도전과 재판 소원제 도입엔 우려를 표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카메라에 찍힌 이 문자 하나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 추천 부탁을 받고 훈식이형, 현지 누나라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언급하는 듯한 이 문자. 어떻게 된 걸까요?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본회의장,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문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특정 인사를 추천하면서 우리 중대 후배고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합니다.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동문으로 초기 친명 7인의 멤버입니다.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에게 하는 경고라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대통령 임명 대상이 아니다. 추천도 실제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취재진에게 몸이 안 좋다는 문자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문 의원이 청탁한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채널A에 강훈식, 김현지 실장 둘 다 모르는 사이라며 추천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기류입니다.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마침 오늘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차라리 인사혁신처장에 앉히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문자를 보낸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 운영위 간사인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실제 인사 실세인 게 드러났다고 맹공을 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인사권이 없는 김 실장을 인사혁신처장에 앉히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씨가 실제로 인사 개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주체라면 차라리 망발을 일삼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물러나게 하고 김현지 씨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십시오. 인사청탁 의혹 당사자이자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도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말 조심해.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 말 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인사전횡의 주범이자 청와대 상황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나아가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한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젯밤 찍힌 거예요, 그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문자에 훈식이형, 현지 누나. 왜 등장한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예요? 당시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어젯밤 찍힌 문자 보면요. 일단 문 의원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김 비서관이 훈식형은 물론 현지 누나에게도 추천하겠다고 답변한 겁니다. 중앙대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인 7일의 멤버로 가깝습니다.
그런데 민간협회장 인사를 부탁하며 주고받은 문자인데 아우, 형, 누나라는 사적 호칭까지 등장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엄청 이제 논란은 불거지고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김 비서관이요,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한 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는 인사위원장도 경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1부속실장, 인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민의힘 김현지 실장이 10세로 입증됐다, 만사현통이라고 직격을 하고 나선 거죠. 다만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부속실장이 최종 인사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또 하나, 그 자리가 이제 추천을 한 자리가 자동차 산업협회장이란 자리인데 이거 지금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자, 민간협회 협회 회장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 아닙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요,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 5개 회사가 회원사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이익을 대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도 회원사 총회에서 투표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김 비서관 그 답변이 오해를 부른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대통령실이 인사 추천하는 게? 안 되는 그러면 거죠. 뭐 그냥 뭐 안 되는 걸 얘기한 걸까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길래 대통령실까지 인사 추천하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 임기 3년이 이 협회 회장이요, 연봉이 3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 경영진이 겸직을 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 산업 담당하던 산업부 전직 관료들이 주로 가는 자리로 굳어졌거든요. 업계 설명 쭉 들어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협회 회장이 산업부 현직 공무원들하고 잘 아는 사이니까 좋고, 또 관료들 입장에서는 이른바 꿀보직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공개된 문자로 주로 퇴직 관료가 가는 자리인데 정치권과 인연 인사 대통령실에 추천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여러 논란이 있군요. 그럼 정치권에서 파장이 어떻게 더 커질까요? 일단은요,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문희연, 또 김 비서관, 강우식 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추천이 실제로 없었다면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수사까지 번지면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원회 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 경찰 수사를 받는데 법사위원 하는 건 이해 충돌이다,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현장.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이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나가시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합니까? 사보임 하시고요.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법사위에서 경찰에게 질의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는 겁니다. 전현희 의원님, 권익위원장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옆다리에 소름 끼쳐서 법사위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시지는 말았어야죠. 경찰 가서 검찰 가서 무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중강제추행 혐의 지금 고소돼 있는데 왜 지금 경찰청장 질의하는 겁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에요. 법사위에 다 앉아가지고 전부 다 선봉제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장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저 나가서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테니까. 공개된 당시 영상 상황을 설명하며 어깨동무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장 의원을 엄호하며 법사위에서 나가야 할 건 나경원 의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된 사건이고 당사자는 그것이 모자이크가 처리돼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나경원 의원님 폭력 범죄자이시잖아요. 나경원 의원님 좀 제발 법사위 좀 나가주세요. 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문위원이 심사할 법안을 설명하는 동안에도 한참을 더 다퉜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들의 자산을 묶어달라며 가압류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첫 관문이 뚫렸습니다. 이 법원이 정영학 회계사가 실소유자로 지목된 예금 300억 원 인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다른 민간업자들 재산도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그제 대장동 민간업자 보유자산 13건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총 5,673억 원에 이릅니다. 오늘 법원은 이 중 한 건에 대한 담보 제공 명령을 성남도계공 측에 전달했습니다. 공사 측이 공탁금 120억 원을 법원에 맡기면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실소유자로 지목된 천화동인 5호 명의의 예금 30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겠다는 뜻입니다. 13건의 가압류 신청 중 사실상 첫 법원의 인용 판단입니다. 성남시 측은 첫 번째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신속한 판단이 나왔다며 나머지 5,300억여 원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계공 측이 가압류를 신청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산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관련 820억 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곧 내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쿠팡 사태 속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어제 국회 과방위에 이어 오늘 정무위 현안 질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해외 체류가 이유입니다. 한국에 보통 어느 정도 체류합니까? 저도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들은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 뒤에 숨어 있다며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대준 대표 이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한국인의 개인정보와 한국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돈을 벌면서 미국에만 기부한다는 여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그죠? 막상 확인해 보니까 672억 원 상당 쿠팡 보통주를 모두 미국의 자선기금에다가 정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다가 600억 원대 쿠팡 주식을 기부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범석 의장? 기업가 아니죠. 경영자 아니죠. 로비스트죠. 한국말로 뿌럭하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에 내린 사과문을 다시 올리고 노출이 아닌 유출로 수정해 다시 통지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쿠팡은 사과문을 다시 게시하겠다며 자발적 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렇듯 김범석 의장은 여태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과조차 없는데요. 정작 미국 쿠팡 본사는 홈페이지에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째지만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 문제와 쿠팡이츠 수수료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이 터졌을 때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 해외 거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 통보가 왔어요. 이건 매번 써먹는 메뉴입니다. 정말 무성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인데요. 한국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거두면서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김 의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 홈페이지에는 쿠팡이 미국 기술 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 기업들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겠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의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며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 주요 임원들이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판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였는데요. 쿠팡 측은 사고를 인지하기 전이었다 해명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쿠팡의 핵심 임원인 거랍 아난드 최고 재무 책임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지난달 10일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INC 주식 7만 5천여 주를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2억 원 규모입니다. 또 다른 핵심 임원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INC 주식 2만 7천여 주를 팔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공식 신고하기 전에 주식을 판 겁니다. 쿠팡은 지난달 18일에 사고를 인지했다면서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는데 정부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공격은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일각에선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핵심 임원들이 개인정보 이슈를 미리 알고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쿠팡 측은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개인정보 유출 시점과는 무관한 사전 계획된 매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쿠팡 측은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거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주로 특정 세금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번 쿠팡 사태 용의자인 중국인 전 직원이 정보 유출 11개월 전, 그러니까 쿠팡에 다니고 있을 때 이미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쿠팡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한 건 올해 6월 말쯤. 핵심 용의자인 중국인 전 직원이 여러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조금씩 빼내갔습니다. 인증 업무를 한 직원은 아니었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용의자가 정보 유출이 시작하기 11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이미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쿠팡에서 퇴사하기 반년쯤 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중국인 용의자가 재직 중에 중국으로 건너간 경위, 행적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체결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지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중국으로 이동한 다음 퇴사 후 일정 시간 뒤 개인정보를 빼돌린 걸로 볼 때 향후 도피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 시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이 용의자가 쿠팡의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을 확인하고 과거 근무한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유출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네, 지금 퇴근하고 계신 분들 외투 단단히 챙겨 입으셨습니까? 내일은 더 춥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오후엔 눈 예보까지 겹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혁 기자, 오늘 바람이 보통 매서운 게 아니던데요. 네, 지금 이곳 광화문 일대는 기온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장갑도 꼈고 목도리도 했는데 얼굴이 얼얼해서 이게 말이 제일 안 나올 정도로 춥습니다. 종일 이어진 영하의 기온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쳐 시민들은 종종 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잘려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장갑을 안 끼고 와가지고 내일 장갑을 꼭 껴야겠다고 오늘 다짐했어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걱정되고 특히 이렇게 움츠리고 다녀서 어깨가 결릴 정도로 춥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더 춥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1도 이상 낮겠습니다. 파주 영하 13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권에 듭니다. 내일 퇴근길은 눈길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사이 충청, 전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5cm의 눈이 내립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 지역에 최대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짧은 시간 강한 눈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4일 오후부터 밤 사이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올겨울 첫눈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수억 원 한다는 슈퍼카인데요. 경찰이 와도 무시하다가 형사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도 이럴 일인가 싶은데요.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람보르기니 SUV 차량이 막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던 주민이 혀를 끌끌 찹니다. 다른 차량은 입구가 막혀 돌아나가기도 합니다.
람보르기니 차량은 이 아파트에 사는 20대 입주민이 갖다 놓은 겁니다. 방문 차량 출입 문제를 놓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이 출동한 끝에 1시간 만에 차를 뺐지만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원래 저 앞에서 하고 나면 단지 안 나오는데 여기 좀. 애들 여기 내려서 걸어? 뭐 경비원분들한테 욕설하고. 후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차량들도 풀림하셔가지고 같이 못 들어가고 기다리셨거든요. 경찰은 이 입주민을 조사한 뒤 업무방해와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의로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막는 일반교통 방해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100만 유튜버가 납치돼 살해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구 방망이로 무차별 폭행당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사건의 전말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덩치 큰 남성에 붙들린 남성. 저항을 해보지만 주차장 바닥에 쓰러집니다. 뒤에 있던 남성이 야구 방망이로 쓰러진 남성을 마구 내려칩니다. 차에 태우는 와중에도 방망이를 계속 휘두릅니다. 주차장을 벗어나는 차량, 실랑이가 벌어지는 듯 뒷좌석 문이 열립니다. 20대 중고차 딜러 A씨와 공범 B씨가 유명 유튜버를 납치하는 모습입니다. 이 유튜버가 A씨에게 외제차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을 건넨 게 화근이 됐습니다. 차량을 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납치했습니다. 200km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 살해하려고 하셨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검찰은 이들 외 공범이 더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공범은 일당과 함께 범행 일주일 전 유튜버를 납치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구했으니 형만 오시면 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듣고 이게 공범이 또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구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현직 소방관이 가수 싸이의 콘서트표 1,300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소방관이 받은 티켓 일부가 소방 간부들에게 전달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지난 6월 공연기획사에서 가수 싸이의 콘서트 티켓 80여 장을 받은 소방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소방관은 경찰 조사에서 티켓 84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티켓 중 일부가 소속 소방서장을 비롯한 해당 소방본부 소속 간부들에게 건네졌다고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소방관이 간부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에게 티켓 총 36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소방본부 측에 수사 결과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콘서트표를 받은 간부들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부 일부가 소속된 소방서 측은 통보 내용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기획사에서 콘서트표를 받은 소방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었지만 소방관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공짜표를 준 공연기획사 관계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기획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아직 받지 못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운동도 게을러지죠. 서울시가 내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운동을 해야 도움이 될지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체력 측정 센터를 열었는데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김동화 기자가 가서 체험해봤습니다. 정해진 리듬에 맞춰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제자리 높이 뛰기로 순발력도 측정합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문을 연 체력 인증센터입니다.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미리 예약하고 체력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체력하면 저도 자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한번 측정을 받아보겠습니다. 오, 힘든데?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덜 힘들어요.
만 19세부터 64세까지는 근력과 근지구력 등 6가지 항목을 측정합니다. 하나라도 4등급이 나오면 전체 등급이 4등급이 돼요. 그래가지고 유연성이 마이너스가 나오셨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별도의 측정 항목으로 체력을 검증합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법도 상담해줍니다. 내 자신도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는 걸 알았었는데 여기 와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체력센터 앱도 있는데 와서 측정만 해도 5,000포인트를 줍니다. 이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업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서울 시내에 모두 50곳의 체력 측정 센터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잘 때 코를 고는 코골이 심한 분들 있으시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 뇌출혈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데요. 홍난 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수면 중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뇌출혈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장년층 1000여 명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 높았습니다.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이럴 경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혈압이 올라가고 뇌혈관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뇌 뇌출혈은 물론 뇌질환이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초 이상 숨 안 쉬는 게 수면무호흡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시간당 15번 이상 있으면 뇌출혈이 올 확률이 2배가 높더라 이거죠. 뇌 미세출혈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코골이가 심하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 숨 쉴 때 공기가 헛도는 증상이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다가 컥 하면서 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증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빨리 하고. 만성 피로나 갑작스런 두통이 생겼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일본과 갈등을 이어가는 중국이 이번엔 대뜸 80년 전 일본의 패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군의 굴욕적인 항복 영상을 내보인 건데요.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중국 관영 CCTV 뉴스 프로그램 도중 갑자기 흑백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국민과 군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중국 주둔 일본군 대표는 긴장한 듯 연신 얼굴에 땀을 닦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의 항복 모습을 느닷없이 뉴스로 내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대만의 중국 반환이 명시된 카이로 선언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비판했습니다. 三国之宗旨在使日本所窃取于中国之领土，例如东北、台湾、澎湖列岛等归还中国。 80년 전 영상으로 일본을 압박한 중국은 외교전도 이어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단호히 반격하고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언행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台湾是中国的一部分，没有什么外交部长。 대만 외교부장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 장기화를 우려하자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대만 측 발언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일본도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내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가 시진핑 주석 초청 움직임을 보이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방중은 2년 8개월 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프랑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시 주석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G7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참석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내년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초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2003년 의장국을 맡았을 때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한 회원국인 일본은 그동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내왔는데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지금은 초청장을 건네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インド太平洋につきましては G7 としてより一層この地域に関与し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強調したほか 일본에선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에 맞서려는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관중들이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사망한 팬을 추모하려고 벌인 일이었는데요. 결국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관중석에서 시뻘건 연기와 화염이 피어오르더니 곧 휘뿌연 연기로 뒤덮입니다. 마치 불이 난 듯 관중석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축구장 곳곳에는 불꽃이 잇따라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아약스와 FC 흐로닝언의 경기에서 지난달 사망한 한 아약스 팬을 추모하려고 경기 시작 직후 관중들이 폭죽과 화염탄을 터뜨렸는데 대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경기는 바로 중단됐다가 약 40분 뒤 재개됐지만 또다시 폭죽이 터지면서 결국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아약스 구단과 네덜란드 축구협회는 CCTV를 보고 주동자를 찾아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이발소입니다. 머리를 자른 흑인 남성이 이발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잠시 뒤 돌아오더니 이발사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폭행을 가합니다. 이발소 안에 있던 어린이 2명은 겁에 질린 듯 서로 껴안고 있다가 밖으로 도망갑니다. 이 남성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나흘 만에 체포돼 다음 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로프에 매달린 여성이 아슬아슬하게 내려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인도 남부 케랄라주의 한 공중 레스토랑에서 크레인이 고장나 손님 4명과 직원 1명이 약 36m 상공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강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 내일은 서울 등 중부에 강한 첫눈이 오겠습니다. 충청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경기와 강원 북부에 최대 8c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최대 5cm가 쌓이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릴 걸로 보여서 시설물 점검과 퇴근길 이동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9도, 한낮에는 2도로 춥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주중에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